자, 벌써 전평론가님 방송을 보고 일로 또 오신 분도 계시네요. 아침에 뭘 하셨어요? 예, 네. 제가 다른 방송 출연했는데 그걸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브라우스를 봤다고 타 방송에서 오늘 입고 나오셨었죠? 그러시군요. 네네. 이렇게 예리한 그 청취자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뉴스픽 오늘 문 열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긴장하게 예.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보면서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나 이뤄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네.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서 중요한 것은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것이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정의당 안에서는 이견이 없다. 즉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정의당의 총선 이후 내놓은 1호 법안이기도 그렇죠. 해요. 주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상이 모든 사업장이 되고 사망 시 처벌 수위는 3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당의 경우에는 당론으로 발의가 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아직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된 상황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법의 취지에 대해서 매우 공감한다는 발언은 했었지만 이것이 지금 당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법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언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 비교적 민주당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최근에 낸 의원들이 낸 법안도 여러 개인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요.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부터 지금 살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라든가 사망 시 처벌 수위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법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지금 박주민 의원이 낸 안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한다라는 대상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2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의 벌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서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은 대상에 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망 시 처벌 수위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보통 상임위에서 이제 경론을 벌이면서 조정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했는데 이 대상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당장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50인 미만인 보통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너무 좀 급하지 않겠느냐. 뭐 중소 중견기업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아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고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상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쪽이 지금 입장이 다른데요. 이 법안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뭐 당론으로 채택한다던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뚜렷한 당 차원의 입장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가 또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당의 의견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고 노동계하고 또 기업 쪽, 특히 중소기업 쪽의 입장이 달라서 자,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유예 기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4년의 유예 기간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러면은 4년 동안에 이런 사고가 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유예 기간이라고 읽고 방치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의 유예 기간은 너무 길다. 당장 어떤 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기준을 세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유예 기간을 아주 짧게 만든다든지 그동안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4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거는 너무 길다. 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뭐 꼭 당론으로 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의지의 문제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이번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것은 네. 좀 걱정이 된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 산안법 개정안을 보면 예. 제가 굉장히 눈길이 가는 것이 이 동시에 또는 1년 안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10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법안인데 그렇다면은 한 번에 3명이 동시에 죽거나 아니면 1년 안에 3명이 죽어야 100억 이하의 가징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자체가 죽지 않고 일해야 할 수 있는 그렇죠. 나라를 만들자 이건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경제계의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30개 경제단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고 대부분이 사실은 복합적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그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과도하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중소기업은 뭐 재무구조나 시설이나 인적 한계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 법이 제정되면은 기업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의 소규모 사업체라면은 기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안전 문제를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생존권 부분에서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또 하나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 중에 예. 하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공무원의 처벌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건축 관련해서 건설 관련해서 인허가권이나 예. 이 뭐 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공무원도 사실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해서 뭐 이런 사망사고가 났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3천만 원 이상 3억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네. 그 두 번째는 처벌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여기에 법령의 상급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상급자인가. 공무원을 처벌할 때. 그리고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했다. 어느 정도를 기여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법적 명확성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통 공무원 조직에서 상급자라 하면요. 그 결제를 누가 했는지가 다 전자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상임위 최종 결제자 그렇죠. 최종 상급자로 보는 예, 거죠. 예. 예.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뭐 8급, 9급 공무원이 결제 라인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전자문서라든가 이런 게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문서가 있고 보안 문제 때문에 없는 문서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상임위에서 좀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아마 경영계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이럴 때 이 형사처벌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반발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 당론 채택을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좀 되면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이 지금 하루 이틀 안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산재 문제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적이 계속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00 물류 창고 화재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런 유사한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죠. 딱 떠올려 보시면은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처럼 실무진을 처벌하거나 약한 벌금이나 과징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의지를 갖고 막도록 해야 된다라는 네. 법안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계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노동자 산재 사망 수가 어떤 통계냐에 따라서 좀 뭐 달라집니다만 네. 디테일하게는 연간 2,000명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예. 이거는 인재잖아요. 네. 자연적인 뭐 지진, 홍수, 태풍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냥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말 직결된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어쨌든 당론 채택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좀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놓지 않았으면 하고 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이 법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또 일부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렇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번 격론을 벌이더라도 의견을 모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경영자가 이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김용균 씨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네. 김용균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안 들어갔냐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게 있었어요. 하한선을 징역 1년 이상을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경영계의 반대로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뭐 이천 사고 같은 경우에도 기업주가 2천만 원의 벌금으로 그냥 넘어갔다. 이거는 기업이 이런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법이 들어간다면은 기업주나 기업이 더 안전 관리에 좀 책임을 느끼지 않겠나 해서 이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가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73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문제는 연말까지 꼭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 중요한 법, 적실한 법을 빨리 만들어줄 것을 좀 요청을 합니다. 네. 자,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저희 이제 계속 또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서 아이를 키운 엄마가 방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형사처벌은 이제 피하게 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찰이 또 어떤 점을 참작했는지, 예전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서울의 강북경찰서가 엄마를 아동복지법상의 방임 혐의로 기소를 하려다가 그게 아니고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검찰의 또 판단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건 개요를 보면 택배기사님이 집에 갔는데 예. 집이 쓰레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아닐까 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봤더니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엄마는 그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자체가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이를 뭐 이제 학대하거나 방임했는가 살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대는 없었고 먹이고 입히는 양육 활동은 충분히 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임시조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단 이 아이를 보호시설에다가 맡겼습니다. 네. 맡기고 이 엄마와 아들을 분리한 다음에 엄마에게 반성과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봤는데 엄마가 이 분리된 다음에 집을 치우고 또 반성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법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처벌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언론들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그러면 해야 한다는 것인지, 지금 아이를 지금 보호시설에 지금 분리해 놓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의 입장은 또 어떤 것인지, 또 엄마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본인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아이도 이런 상태로 놓아져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경찰이 전문가들과 면밀한 조사를 해서 내는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방임이 이게 빈곤 가정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 가정이든 풍족한 가정이든 필요한 영양분을 제때 섭취해야 되고 적절한 쾌적한 환경에서 있어야 되고, 또 혹시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아동 폭력이 있었는데도 아이가 인식을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면밀한 조사는 더 후속적으로 법원 판단이든 뭐든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보도를 보면 이 엄마가
굉장히 혐의도 인정하고 집도 치우고 아동 보호 기관 교육을 받는다, 반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이것도 좀 면밀히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추적적으로 좀 누군가는 이걸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한 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통 부모의 잘못을 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예, 방임이나 이런 것이 오랜 기간 잘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경찰의 이번 조치가 일부분 타당하지만 그냥 여기서 끊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한 추적 관찰이라던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케이스 따라 다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지난 7월에도 동대문에서 있었는데 똑같이 이런 쓰레기 더미에 아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엄마, 외할머니, 외삼촌 두 사람 다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안과 좀 다르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엄마가 가정폭력으로 이제 이혼을 했다, 이 사건을 보면 자세하게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좀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좀 증세 중에 하나가 약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도 보이고요. 네. 심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무기력증. 이 무기력증이라는 게 어떻게 아이가 있는 집에 쓰레기를 저렇게 방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무기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이 엄마부터 먼저 좀 돌보고 치료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보호처분을 보면요. 그 종류 중에 감호 위탁, 치료 위탁, 상담 위탁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엄마에 대해서 이런 상담도 좀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엄마의 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지금 아동복지법이 좀 바뀌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체계가 기존에는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었다면 지금은 지자체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들이 좀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장님, 통장님 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 통장님들이 이런 집을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한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지자체에 바로 어떤 지원 체계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고를 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방문했던 수리기사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도 이런 상태인 게 발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막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주변인들의 감시와 관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문화가 있어서 보고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징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더 큰 어떤 문제를 막을 수 막는 데 있는,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번 사건도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또 주목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동 학대는 아니고 이제 아동 방임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더 심각한 거는 아동 학대 속에 방임도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아동 학대 사건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원 가정의 보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자꾸 돌려보내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재학대하는 경우가 한 10%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무조건 부모 밑에 있어야지, 때려도 부모 밑에 있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이면서 보호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지자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처벌보다는 지원이, 그럼 지원에서는 또 특히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근원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2단계로 강화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소비 쿠폰의 발급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것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저희도 고민해보죠. 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되면서 뭐 공연, 전시, 영화 관련된 부분의 소비 쿠폰 일단 다 발급이 잠정 중단됐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네. 식당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지금 허용이 되는 상황이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면 대중교통도 지금 뭐 배차 간격을 늘린다던가 이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 이 관련 부분에 있는 뭐 음식업이라던가 숙박업 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예. 매출이 줄었을 경우에 얼마, 특히 뭐 정부에서 이런 규제라는 업종을 구분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업종이 들어가냐 마냐도 논란이 된 바가 그렇죠. 있었는데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는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냐라고 가운데서 핀셋 지원 방식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제 소비 예. 쿠폰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전 국민 대상이고 네. 우리 왜 초기에 하는 재난지원금도 또 사회적 전국민 대상이었잖아요. 대상이었죠.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지금 안 어려운 분야가 없습니다. 뭐 소기업,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영화계나 공연계도 정말 출구 없는 통로를 지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단계 거리두기 할 때 이제 좀 공연 예약을 했다가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관료는 또 다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핀셋 지원 얘기하셨는데 동감을 하는데 핀셋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큰 핀셋, 중간 핀셋, 작은 핀셋.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돈이 없는 자영업자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용도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다 신용도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럴수록 돈을 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대출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세금을 좀 늦게 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 좀 생각이 난 게 지금 면세점이나 항공업계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그거를 허용을 해줬냐. 관광 비행 그래가지고 착륙을 하지 않는 비행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냥 돌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죠.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맞는 대책들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또 만약에 돈을 계속 이제 좀 취약계층에 돈을 준다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부실 기업이 계속적으로 망하지 않고 회생을 하는 이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업은 정리를 하고 아니면 또 살만한 기업은 좀 재기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면밀한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모으냐인데 뉴스를 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회가 이제 내년 본예산을 심의 중인데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주장이고 정의당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례적으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이건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뭐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서 어떤 면에 더 초점을 갖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월세를 못 낼 정도가 되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의 세제 확대라든가 금융 지원 문제는 네.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지금 재원을 당장 끌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좀 숨통을 틔워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세금으로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